옛날 칠원골 마을에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가락. 올해 16살이 되었습니다. 김가락은 5살 때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고, 아버지는 가락이가 계모 밑에서 서름받을까 걱정하여 재혼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김가락은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10살이 되자 아버지를 따라 밭일도 하고 산에 올라 약초도 캐며 아버지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양반 박참판이 그들이 약초를 캐던 살림을 모두 사들이는 바람에 김가락과 아버지는 더 이상 산에 올라 약초를 캐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김가락을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인 최부자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김가락은 소를 관리하는 소치기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끼니 걱정은 덜게 될 뿐 아니라 한 달에 몇 푼의 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마을 내에서 제일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내에 3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었고, 시골에는 논과 밭, 그리고 소와 마리떼를 지어 있었습니다. 원래 소를 돌보던 이 노인이 나이가 많아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최 부자는 김가락에게 소를 먹이고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최 부자는 50이 넘은 나이였는데 아내가 딸 하나를 낳은 후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첩을 들이려 했으나 아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친정은 일대의 세도가였고 처남은 관아에서 일하는 자리에 있어 권세와 돈이 모두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재산을 모았기에 아내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내가 첩을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감히 첩을 들일 수도 없었고 평소에는 기생집을 찾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는 나이가 들고 아름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아직도 건장했기에 몰래 첩을 들이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최 부자는 몰래 조월란이라는 처녀를 사들였고 바깥에 집을 마련하여 몰래 키우고 아들을 낳게 하려 했습니다. 조월란은 겨우 15, 16의 나이로 꽃처럼 아름답고 영민했습니다. 최 부자는 조월란의 입을 막은 채 한밤중에 최 부자의 집 지하실 골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성질이 누그러지기를 기다렸다가 바깥채로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부자가 첩을 들였다는 사실은 집안 사람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고 더욱이 그 첩의 얼굴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가락은 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런 소문을 들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소를 잘 돌보고 먹이고 먹을 것이 있고 한 달에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소를 밤에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김가락은 밤에는 외양간 옆에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밤 김가락은 일어나 소들을 둘러본 후 용변이 급해 바깥 변소로 향했습니다. 이 변소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일꾼들과 하인들 그리고 다른 종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변소는 세면이 벽으로 되어 있고 변기는 큰 항아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위에는 2개의 나무 판자가 놓여 있어 2발을 2 판자 위에 올려놓고 용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변소에서 나오자 김가락은 갑자기 족제비 한 마리가 발 밑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가락은 족제비를 쫓아갔고 한방 앞에서 족제비가 문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가락은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았지만 자세히 보니 문고리가 자물쇠보다 컸습니다. 자물쇠를 문고리에서 빼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쉽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가락은 안으로 들어가 방금 들어간 족제비를 찾았지만 밤이라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김가락은 방 뒤 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고
곧이어 벽에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김가락은 재빨리 어두운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문을 통해 걸어 나와 방을 나갔고 문은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곧 최 부자의 집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가락은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고 다시 그 문이 있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온 사람이 누구지? 여기에 지하 비밀방이라도 있는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가락은 그 문을 밀어보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자 바닥에 뚜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가락은 뚜껑을 열었고 아래에 계단이 있는 통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고 앞에 불빛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빛을 따라 걸어가 2번 모퉁이를 돌자 길이 끝났고 지하실 창문으로 어두운 등불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가락은 문을 밀었지만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 분명 누군가가 있었지만 왜 누군가가 이렇게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실에 살고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김가락은 손가락을 입에 넣어 젖게 한 다음 부드럽게 창문의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 안쪽 침상에 젊은 처녀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최 부자의 첩에 관한 소문을 떠올렸고 방금 여기서 나간 검은 그림자가 생각났습니다. 침상에 앉아 있는 처녀가 최 부자의 첩이고 나간 그림자가 최 부자인 것 같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침상에 앉아 있는 겨우 15, 16살의 처녀를 보며 김가락은 갑자기 그녀를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그녀를 구출하려면 먼저 이 자물쇠를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물쇠를 열 수 있을까요? 그는 조용히 문 앞으로 가서 문에 있는 쇠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열쇠 없이는 자물쇠 수리공이나 도둑만이 열 수 있었습니다. 일단 나가서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지금은 처녀를 놀라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가락은 조용히 지하 비밀방을 빠져나와 외양간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물쇠를 여는지 계속 생각하느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가락은 산의 소를 방목하러 갔습니다. 산빛 아래 큰 나무 아래 앉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어떻게 자물쇠를 열지, 어디서 자물쇠 수리공을 찾을지, 또는 어디서 도둑을 찾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가락은 다시 일어나 소순차를 돌았습니다. 막 돌아가 자려고 할 때 갑자기 한 그림자가 담을 넘어 뜰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최 부자의 방 중 하나의 자물쇠를 따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자물쇠를 딸 줄 아는 도둑이구나. 아쉽게도 밤이라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 김가락은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 도둑에게 자물쇠 여는 법을 배워야겠다. 김가락은 어릴 적에 마을의 무술 고수를 따라 몇 년간 무술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 운동 외에는 사용해 본 적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도둑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도둑의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소리 지르지 마. 안 그러면 목숨이 위험해. 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은 자신이 고수를 만났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가락이 말했습니다. 이 자물쇠를 열어라. 도둑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작은 쇠철사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넣고 몇 번 돌리자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김가락이 말했습니다. 철사를 나에게 주고 자물쇠를 다시 잠가라. 도둑은 다시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김가락은 철사를 들고 자물쇠를 열어보았습니다.
철사를 넣고 몇 번 돌렸지만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가락은 도둑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은 손을 잡고 김가락에게 자물쇠 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번 돌렸더니 열렸습니다. 김가락은 도둑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가도 좋다. 하지만 다시는 내가 만나지 않게 조심해라. 도둑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대인, 어느 산적이십니까? 김가락이 대답했습니다. 빨리 꺼져 살고 싶지 않나? 도둑은 더 말하지 않고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김가락은 철사를 들고 지하 비밀방 입구로 갔습니다. 그는 숨어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내려갔습니다. 지하 비밀방에 와서 그는 창문을 통해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지금 자물쇠를 열고 있으니 소리 내지 마십시오. 안에 있던 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고 왜 저를 구하려 하시나요? 김가락이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가락입니다. 이곳의 소를 돌보는 일꾼입니다. 예전에 최어른이 첩을 들였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젯밤에 우연히 이지아 비밀방 입구를 발견해서 이곳에 왔고 창문을 통해 침상에 앉아 계신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밖의 소문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불쌍해 보여 구출하고 싶었습니다. 말을 마치고 철사로 자물쇠를 따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가락이 방에 들어서자 침상에 있던 처녀가 일어나 김가락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가락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시며 최어른은 왜 당신을 여기 가두었습니까? 처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조월란입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집에는 저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도박으로 집의 논과 밭을 모두 팔아버렸지만 여전히 남에게 200냥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최부자에게 팔았고 저는 고작 16살입니다. 최부자는 이미 50살이 넘었고 제 아버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최부자의 하인들이 저를 묶어 가마에 태워 최부자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죽어도 그에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도망칠까 두려워 저를 이 지하 비밀방에 가두었습니다. 낮에는 최부자 집 하녀가 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밤에는 최부자가 와서 저를 강요합니다. 저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김가락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생각 마세요. 제가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조월란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최부자의 집은 밤마다 문지기가 있어 정문으로는 나갈 수 없고 저는 담을 넘을 줄도 모릅니다. 도저히 나갈 수 없어요. 김가락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뒤뜰에 작은 문이 있는데 제가 열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조월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도 감히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가락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제 고향은 칠원골입니다. 당신을 밤새 제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우선 그곳에 머무시고 나중에 다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조월란은 갑자기 김가락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락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당신에게 시집가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비록 최부자가 저를 잡아왔지만 저는 죽어도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깨끗합니다.
김가락이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을 싫어하지 않지만 당신의 불행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나가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리하여 김가락과 조월란은 지하 비밀방을 빠져나와 뒤뜰로 갔습니다. 김가락은 철사로 자물쇠를 따고 조월란과 함께 밤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조월란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월란이 잠시 그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가락은 다시 밤새면으로 돌아와 뒤뜰 작은 문으로 최 부자의 집에 들어가 외양간에서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녀가 조월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조월란이 도망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최 부자에게 알렸습니다. 최 부자는 크게 노했지만 소문이 날까 두려워 소리 높여 말하지 않고 몰래 사람들을 보내 사방으로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찾지 못했고 최 부자는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며 다른 여인을 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조월란은 김가락의 집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방 안에 숨어 김가락의 아버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감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은 조월란이 착한 처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아직 아내가 없는데 조월란이 아들의 아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조월란에게 물었습니다. 월란아, 네가 우리 가락이의 아내가 되어 내 며느리가 될 마음은 없겠느냐? 조월란이 대답했습니다. 가락도령이 저를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분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좋은 아이구나. 우리 집이 가난해도 괜찮다면야. 내가 널 미워할 리 없지. 며칠 후 김가락이 집에 돌아와 조월란을 보러 왔고 아버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의 혼인을 제안했습니다. 김가락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마을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제가 조월란과 약혼하거나 혼인하게 되면 최 부자가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최 부자의 집에서 한 달 더 일하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조월란과 혼인하고 그 후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찾겠습니다. 김노인과 조월란 모두 김가락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김가락은 다시 마을로 가서 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돌봐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해주십시오. 한 달 후 최 부자는 15살 된 다른 소년을 고용했고 김가락은 최 부자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월란이가 약재 장사를 하는 중년 남자를 따라 떠났단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도시로 간 것 같다. 그 아이가 떠날 때 나는 몰랐다. 김가락이 말했습니다. 떠났으면 떠난 거지요. 원래 저는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잠시 쉬어가길 바랐을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그 아이가 저와 함께 있어도 좋은 날을 보내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제 네가 최 부자의 집을 떠났으니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느냐? 김가락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시에 가서 보고 싶습니다. 도시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쉽고 시골보다 돈을 벌기도 쉽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거라. 내가 널 위해 짐을 준비해주마. 다음 날 아버지는 김가락에게 약간의 은자를 주며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정말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오너라. 김가락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다 컸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도시에서 자리를 잡으면 돌아와서 아버지를 뵙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짐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김가락은 처음으로 도시에 와서 큰 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큰 길 양쪽의 가게들을 따라 걸으며 일자리를 물었지만 몇 개의 거리를 돌아다녀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음식을 다 먹은 후에는 한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을 얻어 먹었습니다. 하늘이 이미 어두워진 것을 보고 그는 아주 저렴한 작은 여관을 찾아 하룻밤 묵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거리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게를 들어갔지만 모두 사람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김가락은 조금 낙심했습니다. 도시에서 일이 쉽다고들 하는데 왜 모든 가게에서 사람을 뽑지 않는 걸까? 김가락은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만 놀라고 말았고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당신이었어요? 그와 부딪힌 사람은 바로 조월란이었습니다. 조월란이 말했습니다. 가락도령, 최부자의 집에서 돌아오셨군요. 김가락이 대답했습니다. 네, 돌아와서 당신이 약재 장사하는 중년 남자를 따라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시에 일자리가 많다고 해서 저도 도시에 왔습니다. 조월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막 당신을 데려오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당신이 오셨으니 제가 다시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김가락이 물었습니다. 저를 왜 부르시려 했나요? 당신은 그 약재 상인과 좋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약재 상인 말입니까? 조월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제 사촌 오빠예요. 약재 장사를 하시는데 며칠 전에 우리 마을의 산에 있는 약재 상황을 조사하러 오셨다가 저를 만났어요. 제가 겪은 일과 당신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분이 도시에 약재상을 차렸는데 아직 일꾼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우리 둘이 그의 약재상에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원래는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함께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요. 사촌 오빠가 말씀하시길 약재상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 저더러 먼저 오라고 하셨어요. 급히 떠나느라 마침 아버지도 집에 안 계셔서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왔어요. 어차피 며칠 후면 돌아갈 거였거든요. 그랬군요. 김가락은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첫째로는 조월란이 좋은 처녀라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둘째로는 일자리도 찾았고 조월란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김가락과 조월란은 바로 약재상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가락은 어릴 때부터 산에서 약초를 캐서 여러 약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약재의 약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약재의 품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재상이 개업하자마자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김가락이 손수 조월란을 가르쳐 그녀도 곧 많은 약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약재상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사촌 오빠도 김가락과 조월란에게 높은 급료를 주었습니다. 김가락은 한 달에 3냥의 은자를, 조월란은 한 달에 2냥의 은자를 받았고 1년 후 김가락과 조월란은 이미 50냥의 은자를 모았습니다. 사촌 오빠는 30냥의 은자를 조월란에게 주고 김가락과 조월란에게 도시에 집을 사서 김가락의 아버지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가락과 조월란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인한 지 1년 후 조월란은 아들을 낳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김가락은 약재상의 주인이 되었고 김가락의 아버지도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며 삶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칠원골 김가락과 조 씨의 봄바람에 핀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둡고 좁은 지하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넓은 세상에서 꽃피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인연과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